저 집은 글쎄, 가족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안 주고 몽땅 사회에 기부했대 글쎄. 미쳤나 봐. 아니 도대체 왜 그랬대? 그 아버지가 지금 천국 대기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천국 대기실입니다. 막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망자 김정우, 향년 78세,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기록을 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공업지구 한켠에 간판도 변변치 않은 철제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우금속. 딱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로고도 없었고 회사 소개 팸플릿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녹슨 셔터 문 위에 페인트로 눌러쓴 네 글자 정우금속. 그것이 김정우라는 사람이 평생 일군 세 개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정우는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몸이 시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찬물 한 잔을 마시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골목길을 걸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익숙했는지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골목 끝 세 번째 전봇대 아래에 물이 고이는 것도 비가 오면 담벼락에서 이끼 냄새가 올라오는 것도 겨울이면 첫 번째 모퉁이에서 유독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도 그는 그 길의 모든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면 기름과 쇠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역하다고 했지만 김정호에게 그것은 하루가 시작되는 냄새였습니다. 살아있다는 냄새, 일할 수 있다는 냄새였습니다. 그는 기계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했고 해가 저물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작은 공장 하나로 애들 둘 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잖아. 요즘 세상에 그게 쉬운 일이야?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는 아들 김민중과 딸 김수연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었습니다. 학원비가 밀린 적도 없었고 교복이 낡아서 새로 사달라고 할 때 못 사준 적도 없었습니다. 여행 한 번 변변히 못 갔고 외식도 특별한 날에나 했지만 아이들 앞에서 돈 걱정을 입에 담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김정호가 아버지로서 지킨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내 힘든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민준이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의 유독 공장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납품 단가는 자꾸 깎이는데 원자재 값은 올랐고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받아야 할 돈을 떼이고 말았습니다. 김정호는 그 겨울을 어떻게 버텼는지 나중에 생각해도 아득했습니다. 아내 몰래 적금을 깼고 친한 동료에게 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준이의 수능 학원비는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 표정이 달랐을 것이니까요. 민준이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수능 점수로는 조금 애매한 성적이었지만 본인이 그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금액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면 거기 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에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얼마를 더 벌어야 하는지 따져보았지만 그것은 아들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오빠보다 성적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국립대에 진학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수연이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김정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삭해, 생활비에 어학 준비 비용까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가서 잘 보고 와라. 그게 다 너한테 남는 거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여겼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빡빡하게 살고 있는지를. 공장 기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를 아끼려고 직접 공구를 들고 씨름하던 밤들을, 점심을 굶고 일한 날들을,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등에 덕지덕지 붙이고도 새벽에 나가던 아침들을.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고 김정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내 이순자는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밥상을 풍성하게 차렸고 아이들 옷도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냈고 말도 잘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김정호는 그런 아내가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일에만 매달리는 동안 집안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는 평생 그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별다른 위기도 없었습니다. 어떤 해는 너무 바빠서 결혼기념일을 그냥 넘긴 적도 있었지만 그게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밥상에 앉아서 같은 반찬을 먹고 같은 뉴스를 보는 것. 그것이 이 부부에게는 평화였습니다. 민준이가 31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였는데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부침성이 좋고 인사성도 발랐습니다. 김정호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신혼집 보증금은 김정호가 보탰습니다. 당연히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살림을 차리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33세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혼수는 김정호와 순자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함께 고르면서 순자는 자꾸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딸 떠나보내는 게 섭섭다면서. 김정호는 그런 아내 옆에서 묵묵히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날 백화점 식기 코너에서 그릇 세트를 고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가정이 자신이 만든 가장 단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민준이도 수연이도 각자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비워진 방들을 바라보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민준이가 쓰던 방에는 아직도 중학교 때 모은 야구 카드들이 서랍에 있었고 수연이 방에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책장 한 켠에 꽂혀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와도 자기 방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서였습니다. 명절이면 아이들이 왔습니다. 민준이네 부부와 수연이네 부부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집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김정호는 그 소란이 싫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손주 녀석이 무릎에 올라타는 무게감을 느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인생이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70이 세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매년 받던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검사 항목이 늘어났고 피도 전보다 더 많이 뽑았습니다. 김정호는 그냥 늘 하던 대로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겠거니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으니까요. 담당 의사는 젊은 편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김정호의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르신, 혈액형이 O형이시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녀분들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민준이는 O형이고 수연이도 O형이라고 했습니다. 아내 순자가 O형이니까 아이들이 O형인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사가 잠깐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O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이나 O형 자녀가 태어납니다. 두 분 자녀가 모두 O형이라는 건 통계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만약 부모님 양쪽이 특정 유전자 조합이라면 정밀 검사를 한번 권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은 사람들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풍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의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혈액형, 유전자 조합, 통계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아마도 그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그가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알고 싶어지기 시작한 것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정호는 그 한 달 동안 매일 그 생각을 했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민준이의 눈매가 자신을 닮은 것도 같고 수연이의 고집스러운 입술이 자신을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혈액형이 유독 그렇게 나온 것뿐이라고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생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결국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민준이의 어릴 때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아기 때 처음 머리를 자른 날 순자가 예쁜 봉투에 담아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수연이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챙겨서 아무도 모르게 검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설명하는 검사 과정을 듣는 내내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2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2주가 김정호 인생에서 가장 긴 2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결과지가 생각났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순자가 뭔가 말을 걸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응 하다가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맞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쪽의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지는 우편으로 왔습니다.
김정호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뜯지 못했습니다. 공장 한켠에 홀로 앉아서 접힌 봉투를 손에 들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공장 지붕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기계에서 오일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 하나가 점심 먹으러 나갔는지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민준, 친자관계 불일치. 그 5글자를 읽는 데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초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김정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과지를 손에 든 채로 기계 소리도 들리지 않고 봄 햇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5글자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계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왔을 때 순자는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김정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손을 씻고 평소처럼 밥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자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정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밥이 무슨 맛인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연이의 결과지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알아버린 이상 나머지 하나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만 그런 것이라면 수연이는 자신의 딸이 맞을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남아있는 한 그는 더 괴로웠습니다. 수연이의 결과지도 2주 뒤에 왔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이후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공장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냐고. 병원에 가자고. 그는 그냥 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이런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는 사흘밤을 뜬 눈으로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가? 순자에게 따져야 하는가? 민준이와 수연이에게 알려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준이는 이미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수연이도 결혼한 지 5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진실이 터져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민준이는 자신이 김정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민준이의 아내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이들은, 수연이는, 그 씩씩하고 당차던 딸은 자신이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얼굴을 할 것인가? 그리고 순자는, 김정호는 순자를 생각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늙어온 사람, 그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김정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면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분노를 터뜨릴 수 있다. 순자를 몰아붙일 수 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무너진다. 순자도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 그리고 내가 얻는 것은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밤새 찾으려 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김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공장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지 그 이후의 날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순자와 밥을 먹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때로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습니다. 왜 그랬냐고, 언제부터였냐고, 누구냐고, 수십 가지 질문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그는 삼켰습니다. 매번 삼켰습니다. 민준이가 명절에 와서 아버지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하고 걱정스럽게 말할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지 않는 얼굴. 그러나 자신이 학원비를 냈고 등록금을 냈고 신혼집 보증금을 보탠 아이. 자신이 새벽마다 나가서 일한 이유이기도 했던 아이. 그 아이에게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김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진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때 그 진실은 말해야 하는 것인가? 그는 그 질문에 스스로 이미 답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잊지도 않겠다. 그것이 김정호가 자신의 나머지 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72세이던 그가 73이 되고 75가 되고 77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아들 대신 오래된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몸이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민준이네는 잘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녔습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해서 초반에는 고생했지만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아이 다 제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피가 아니어도 내 자식이다. 내가 키웠고, 내가 먹였고, 내가 공부시켰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랐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것이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김정호는 살았습니다. 순자와의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밥상에 앉았고 같은 드라마를 보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김정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순자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삼킨 채로 그냥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78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김정호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들어 숨이 가끔 차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서였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위험 부담이 없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정호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예전 거래처 명단 속에서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친구 박성태의 아들 박준혁 변호사였습니다. 성태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명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유언장을 하나 준비하려 합니다. 준혁이 흔쾌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김정호는 오랫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자리가 허허롭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풍경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준혁을 만난 것은 어느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정중했고 조용한 목소리로 필요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김정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준혁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녀분들과 갈등이? 김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등은 없어요. 아이들은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회에 내놓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준혁은 잠시 김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유언장의 큰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나서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호는 자녀들에게 남길 말도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게 남길 말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이라기보다는 편지였습니다. 그가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이 죽고 나서야 읽혀질 편지. 준혁은 한 번도 이유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문서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정호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김정호의 심장 수술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끝났지만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날이 길어졌고 봄이 깊어지는 동안 그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가 번갈아 왔습니다. 순자는 거의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빨리 나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라고 팔씨름하자고 조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김정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만큼은 그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아무것도 흐릿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느 5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늦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는 김정호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하얀 천장, 아무것도 없는 천장.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배신을 알았지만 침묵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가?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말했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아이들은 무너졌을 것이다. 순자도 무너졌을 것이다. 가정이 박살났을 것이다. 나만 속이 시원했을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내가 키웠다. 내 밥을 먹고 자랐다. 내 돈으로 공부했다. 내 집에서 컸다. 그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혈액이 아니라 시간이 아버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충분히 보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눈이 감긴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순자가 옆에 있었고 민준이가 의자에 앉아 졸다가 깨어났고 수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수연이가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렀습니다. 빈소에는 공장 직원들이 왔습니다.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한 명 한 명이 진심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성실한 분이셨다고, 남 좋은 일 많이 하셨다고, 욕심 없이 사셨다고. 민준이와 수연이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순자는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 내내 입술을 꽉 다문 채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날 오후였습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로 들어서는 그를 보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 그리고 순자가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혁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은 김정호, 78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 자유의지로 작성된 것입니다. 잠시 멈춤. 첫 번째, 나의 재산 일체는 아내 이순자와 자녀 김민준, 김수연에게 상속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연이도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계속 읽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공장 설비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전액, 그리고 예금과 금융 자산 전액을 지역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단 사용 목적은 저소득 아동 교육 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으로 한정한다. 수연이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준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녀 김민준과 김수연에게 남기는 말. 준혁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나는 너희가 잘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너희를 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수연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재산을 너희에게 남기지 않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가르친 것들, 내가 보여준 것들, 너희가 스스로 쌓아온 것들이 있다. 그것이 어떤 재산보다 크다. 돈을 물려주면 너희는 그 돈에 기댈 것이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 남길 원했다. 민준이의 턱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말을 잘 못했고 표현도 서툴렀다. 명절에 너희가 와서 밥 먹을 때 내가 말없이 밥만 먹은 적이 많았다.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은 많았다. 그냥 고맙다. 잘 자라줘서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수연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남기는 것은 재산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를 믿어라. 됨됨이와 인성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라.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전부다. 준혁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수연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아내 이순자에게 남기는 말.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읽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처음부터 속였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70이 되던 해 봄에 알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당신에게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은 모른 척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알면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미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무너지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일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벌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준혁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흐느꼈습니다. 그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 원장은 이미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산 처분은 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그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걸 준비하셨어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오셨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거군요. 오래 못 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단정하게 정리하고 가시려 했던 분입니다. 준혁이 나간 뒤 방 안에는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와 순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그 말만 남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조문객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향 냄새가 났습니다. 저 멀리 분향소에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40, 5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얼굴. 민준이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셨군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민준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됐는지를 그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참 아팠겠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한 번도 내색 안 하셨잖아. 민준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문이 잠깐 열렸다 닫혔습니다. 꽃향기가 잠깐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는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민준이네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겨져 있었고 수연이의 남편도 잠깐 나간 사이였습니다. 빈소에 혼자 앉아서 수연이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 수연이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알았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혼자 지고 살았는지를 나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힘드세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늘 아버지는 그냥 거기 있었다. 명절마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 가끔 전화하면 그래.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하고 짧게 대답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자신들을 다 보고 있었다.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 말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장이 끝나고 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부터 순자는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쳤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민준이가 자주 들르려 했지만 순자는 괜찮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후로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지는 것도 이상했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어머니 집을 찾았을 때 순자는 아버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책상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뭐해?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 민준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계산기가 있었고 서랍 옆에는 돋보기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달의 달력이었습니다. 누군가 넘기지 않은 채로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민준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 평생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알면서도 한 번도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게 더 무서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순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말하지 않기로.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었잖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민준이가 한참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말이 순자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산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계산을 하던 계산기. 숫자들을 두드리고 다시 두드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던 사람의 물건. 민준이는 그 계산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그 이후로 아버지가 기부한 재단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기부금은 저소득 아동 교육비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당장 다음 학기부터 몇 명의 아이들이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수연이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결국은 그렇게 했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남기지 않은 돈으로 다른 누군가의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 평생 자기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세상의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수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였다. 그 생각이 마음에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오랫동안 자신의 출생에 대해 어머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들은 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나도록 물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물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아들로 키웠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대답은 빠르게 왔습니다. 그렇다. 그분은 내 아버지다. 혈액이 아니라 시간이 아버지를 만든다고. 아버지는 마지막 편지에 쓰지 않았지만 민준이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삶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마다 나가서 일한 사람, 학원비 한 번 늦춘 적 없는 사람, 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에 알겠다, 가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유전자와 무관하게 그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을 소리 없이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없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1년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 가족이 모여서 안산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순자도 함께였습니다. 묘에는 아직 새 잔디가 다 자리 잡지 못해 듬성듬성했습니다. 그래도 봄볕 아래 풀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묘 앞에서 뛰어다니다가 어른들이 나무라지 않자 조금 조심스럽게 가만히 섰습니다. 순자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가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묘지 근처에 벚꽃이 한 그루 있었는데 꽃이 막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 몇 장이 떨어져 날아왔습니다. 묘비 위에, 순자의 어깨 위에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손주들 이제 이만큼 컸어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바람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곳은 천국 대기실입니다. 망자 김정호 78세. 그는 배신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가장 무거운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도, 위로도, 용서의 말도. 그저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디선가 다른 아이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장이 허가됩니다. 그 순간 천국 대기소의 한켠에 또 다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